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먼저 일단은 저희 과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저희 좀 이따 봐요. 네. 저희 소미녀. 네? 네? 소미녀. 기다려요. 좀 이따 봐요. 네. 일단은 저희 2부를 빛내주실 저희 게스트는 한태현 과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리츠증권 어서 오세요. 한태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에서 해외 주식하고 있는 한태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랑 이름이 매우 비슷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저도 이제 여기 이 게스트였기 때문에 게스트와 게스트로서 한번 얼굴을 보고 첫 만남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진짜 좋은 거 맞죠? 아유, 맞아요. 자, 그리고는 저희 민캐 왔는데요. 민캐가 저한테 이렇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네, 왜 이게 확대 가능할까요? 이게 확대 안 돼요? 이게 이 방송 중에 먹으라고 이게 벌칙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이셔거든요. 네. 자, 이걸 먹어도 될까요? 저희 둘 중에 오늘 벌칙으로 한 명이 먹을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뭐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시청자 투표로 하시죠. 채팅창에 투표를 좋네요. 돌려주시면은 좋네요. 저희 둘 중에서 이 민캐도 같이 끼워주세요. 저희 셋 중에서 누가 먹을지를 네. 요렇게 아이셔입니다. 오늘 요거 하면은 발음이 많이 셀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방금 먹고 와서 두 분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태현 빠져나가면 안 과장님까지 되죠. 껴서 우리 먹고 와가지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저희 둘만 하는 둘 중에 한 명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 채팅창에 투표를 올려주시면은 투표 끝나고 네. 저희가 9시 정각까지 투표 받아서 9시에 요거 둘 중에 한 사람 벌써부터 침이 나오네요.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요거를 이제 입에 물고 방송을 네. 진행하는 걸로 해보도록 설문조사에 하겠습니다. 저희 4명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과장님 어쩔 수 괜찮으시겠어요? 없습니다. 자, 저희는 게스트도 과감하게 올린다. 네. PD님이 상당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조금 확인해 보고 바로 오늘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 아까 전과 별반 다름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조금 하락했었던 빅테크들 현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엔비디아 0.4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 0.38%, 그리고는 구글 0.47%, 메타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와는 정반대로 빅테크가 장 초반에는 살짝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상승했던 오라클 추가적으로 0.33% 상승하고 있고 실적 발표한 세일즈포스 현재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가 있었죠. 관련돼서 자동차 섹터들 좀 특징적인 거는 스텔란티스라든지 아니면은 샤오펑과 니오와 같은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자동차 중에서 중소형 특히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ASML 조금 하락이 커지고 있는 정도, 요 정도 짚고 오늘 시장, 오늘 2부 스타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장님. 네. 요즘 분위기, 어제 분위기, 그리고 오늘 분위기 또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요거 먼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진짜로 갈론만 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꽤나 구글남이 된 것 같은데 구글 같은 기업은 사실 계속해서 롱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기업들을 잘 모아가야 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글 외에 다른 종목 뭐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죠. 아주 깔끔하게. 하나만 더 우리가 길게 보면 좋을 종목. 여기서 그 종목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로봇 관련 기업을 보고 있다 보니까 오.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는 테러다인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제 영역을 침범하진 않겠습니다.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구글을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를 말씀을 안 하시면 원래 좀 줏대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 구글과 아까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좋은 종목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순위를 따져야 되니까요. 네. 그 가장 매력이 높은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보다는 구글이 더 맞다라고 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좋은 종목은 맞지만 지금 이렇게 투자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시장이 계속해서 우려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해서 의심이 차오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정도를 보고 있어요. 네, 좀 구글에는 이따가- 의심이 안 되나요? 왜 의심을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아니 엔비디아도 지금 의심을 한다고 하시길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냥 여쭤봤어요. 일단 저희가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도 오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돼서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네. 일단 오프닝 뉴스 먼저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저예요. 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PM10에서 네. 고용지표 제가 가볍게만 읽어드렸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네. 오늘은 한태영 과장님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샅샅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가 3만 2천 명이 또 감소를 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둔화가 좀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ADP는 이번 감소가 주로 이 소규모 기업들의 급격한 채용 위축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비스업은 또 다소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였고 지불 가격의 지수는 이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신호를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고용 둔화와 또 인플레이션 압력 사이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견이 조금은 엇갈릴 수 있다라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 약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하가 좀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ADP 데이터가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는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파업도 좀 길었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고용 쇼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해당 뉴스가 네. 해당 지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 확률 거의 90%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이게 사실 최근에 보면은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좀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민간 고용이 안 좋다 이러면 이제 연준에서는 어느 정도 압력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런데 사실 바로 전주 아니면 혹은 전전날에도 갑자기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소형 플레이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대형주를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월 금리 인하가 뭐 기정사실화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쵸. 사실 4%에서 뭐 3.5%, 뭐 3.75까지 완전히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업의 실적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수익이 나오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4%에서 3.75까지 내린다, 뭐 3.5까지 내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핀테크 기업들이 막 와 최고다, 막 갑자기 SMR, 오클로 이런 기업들이 와 너무 좋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직까지도 고 레벨 단계인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이 4%, 한국이 2.5%, 일본이 0.5%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내려도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익들에 계속해서 침해가 당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조금의 좋은 분위기가 들어설 것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금리 자체로만 봤을 때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가 뭐 된다고 하면 그동안은 파월 의장이 했던 그 뭔가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의 말 때문에 좀 매파적인 것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이번 12월에는 그런 예상은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배드 이즈 굿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 이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또 증시의 호재다라고 연결이 돼서 배드 이즈 굿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미국 제조업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기업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주가 흐름들을 좀 보면 미국 내에서 정말 좋은 제조업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인더스트리 쪽에서 올라오는 쪽은 뭐 전력 인프라 아니면은 뭐 금광 마이너를 우리가 그 제조업으로 보기 좀 어렵죠. 그쪽 말고 주가가 좋은 쪽이 없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 조선, 원전, 방산, 제조업 쭉쭉 나오잖아요. 네. 일본도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면 밀어붙일 만한 기업이 잘 안 보이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기업이 망하게 둘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하나하나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지표를 같이 바라본다면은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채용 위축 나온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좋은 뭐 모든 사람들이 M7 같이 큰 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조금 2차 벤더, 3차 벤더 같은 회사들에서 일을 할 거고, 뭐 제가 원래 많이 얘기했던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던가 네. 시게이트 같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의 최저임금도 막 지금 임금을 계산해 보면 대략 시급 뭐 5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시급이 7만 원, 시급이 50불요? 시급이 와, 50불이에요. 우리 시급 50불 되나요? 피디님! 그래서 그런 걸 계산을 하다 보면은 왜 얘네가 진짜 소규모 기업들의 급격한 채용 위축이 나오고 있는지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트럼프가 이번에 로봇 관련한 얘기를 했었을 거다라는 생각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좋은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서비스업 지표는 잘 나오고 있고 제조업 지표는 지금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엇갈린 지표 속에서 미국 경제의 향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길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M7 내에서도 대부분 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에요. 아, 지금 제가 구글남이잖아요. 네. 이름을 이제는 바꾸시기로 하셨나 봐요. 이게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메타도 그렇게 봐야 되고, 뭐 아까 전 타임에서도 얘기를 하시던 뭐 오라클 같은 기업들 대부분 다 이건 제조업 베이스라기보다는 서비스업을 위주로 봐야 되다 보니까 네. 미국 경기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업들이라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내에서 지금 제조업을 이끌어갈 만한 기업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리쇼어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임금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리쇼어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까지 같이 연결지어서 보다 보면 지금 서비스업 지표랑 제조업 지표랑 지표.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희 PD님 요 화면 잠깐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아직까지 그 투표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네, 일부러 투표 결과를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요렇게 와, 인이어로 답을 말씀해 주시네. 일단 투표 지금 실시간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 결과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태번님 58%. 제가 2등이네요. 21%나 나왔는데 이거는 아니군요. 안 돼요. 13%. 제가 2등이긴 하지만 너무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이시기 그렇네요. 때문에 드세요. 드시고 5분 정도 동안 묵음으로 계세요. 오늘도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셨잖아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방송 알겠습니다. 이게 레몬 앤 라임이라고 네. 진짜 와 놀았네요. 네. 저희 방송 증권 방송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태번님이 드시고 계시는 동안 제가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가 사실 일반적이긴 해요. 금리 인하를 한다면 증시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죠. 금리 동결을 하면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네. 이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인데 과연 금리 인하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금리 동결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지 또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지금 그걸만으로는 시장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그 22년도, 23년도에 금리 인상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대표적인 성장주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지금 구글이 딱 그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러기에는 지금 아닌 것 같고, 네. 그러기에는 금리를 지금 100bp를 낮춰도 3%예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달금리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뭐 4%, 5%, 6%까지도 올라갈 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 계속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금리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시가 올라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금리와 맞춰서 지금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 을 계속해서 픽해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네, 네, 싶은데 저는 이 서비스업 PMI를 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을 수 오. 있다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좀 우려감으로 두기엔 좀 너무 과다 해석일까요? 아니요, 실제로 미국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거 분명히 맞는데요. 네. 그게 뭐
이러한 현상이 어떤 식으로도 연결이 되냐면 이번엔 뉴욕 시장이 그 민주당 쪽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무슬림이고 뭐 그런 부분에도 상관없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그렇게 당선이 되는 이유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군가 뭔가 대신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주당의 당선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봤었을 때 미국 경기가 정말 실제로 안 좋다라는 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미국 실물 경기에 실제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만약에 넘어가려고 하면 네. 그 마지막 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가 폭등. 그래서 그런 유가를 어떻게든 폭등 안 시키려고 네.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러우 전쟁 마무리되는 과정에서도 천연가스 이제 다시 또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지금 먼저 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쪽에 만약에 정말 폭등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 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맞는데 아직은 그런 우려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질문이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왜냐 그러면은 에너지 가격 폭등을 얘기를 하셨어요. 어우. 근데 국제유가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겨울 난방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 얘기도 살짝 나와요. 구리 가격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시네요 이거. 맛있죠? 어제 제가 대신 질문해드려요? 네네네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뭘 질문할까요? 아 이게 왜냐 그러면 페이자가 우려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실물 경제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난방비 지출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인플레나 이런 경기 둔화 침체를 더 자극할 수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천연가스는 굉장히 계절적 요인이 심한 상품이다 보니까 네. 겨울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매년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유럽 쪽에 천연가스 비축분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옆에 천연가스 잘하시는 보아님이 계셔가지고 말이 부끄러운데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우려할 정도까지 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시장에 우려가 가득 차잖아요. 뭐 구글이라던가 네. 뭐 M7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다던가 그런 우려가 가득 찰 때 나오는 건 이제 에너지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잠식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구글이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제미나이가 워낙 구동도 잘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뭐 빅테크 얘기가 나왔는데 M7 기업 중 하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뉴스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이게 이랬다 저랬다 약간 가짜뉴스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뉴스라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업 고객들이 최신 AI 제품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낮춘 적이 없다라고 정정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가짜 뉴스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불만도 좀 나왔고 어쨌든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지만 AI로 수익을 내는 것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에 끝난 회계 연도 동안 일부 AI 제품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영업팀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판매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목표를 낮추는 일은 드문 일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민감하게 더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AI를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특히나 집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매 목표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그 자체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AI에 대해서 수익화가 어려운 종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AI 섹터 전반적으로 이 수익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올라와서 좀 시장에서는 더 약간 힘들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답변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피스 365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 자체로 기업용, 개인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플러스로 제작 툴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얘네가 효율적으로 제품들을 쓸 수 있는지 툴인데 이게 AI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그 오류를 누가 책임질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가 지금 완벽하게 도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책임을 고객이 져라. 라고 네. 말하는 거고 그 이제 고객사들 입장에선 너희가 판 거 아니냐 너희가 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싸움인 거죠. 가장 비슷한 사례로 지금 테슬라 FSD 관련해서 되게 핫한데 네. 만약에 테슬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FSD로 나 운전석 손을 안 댔다. 그럼 지금은 감시를 하는 제 책임이 되는데 네. 곧 있으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됐었을 때 그럼 이제 테슬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라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얘네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 이 툴이 AI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100% 이 기능에 대해서 보증을 하진 않다 보니까 네. 실제로 고객사들 입장에서 구매가 조금 줄어든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 M7 기업들에는 안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네. 그래서 역시 지난- 인기가 많으면 안전이 있잖아요. 인기의 척도죠. 맞아요. 그래서 지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생각해 보면 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젠슨하게 나와가지고 아니다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뉴스도 이게 달성하지 못한 거는 맞을 것 같고 판매 목표 하향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소 뉴스를 저도 어제 봤는데요. 이게 약간은 묘한 게 일단 스타트에는 디인포메이션이라는 곳에 뉴스가 나왔고 디인포메이션 자체가 시장 기준에서는 그렇게 신뢰받는 언론사까지는 아니다 보니 워낙 좀 하락에 대한 뭔가 문제 있는 문제 제기를 어그로성으로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약간 쟤 또 저러네 였긴 했었어요.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히 다시 아니다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그 아니다의 뉘앙스가 사실 무근이다. 저거는 아예 없던 말이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보도를 맞아요. 잘못한 거야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 더 지금 좀 우려를 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딩에 포함된 단어들은 쟤들은 단어를 착각한 것이고 앞으로의 운용이나 그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했을 뿐 말 그대로 이게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플러스 각도를 조금 내리는 거다라는 약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부분이 시장에 좀 더 추가적인 우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매출 상승률이 얘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소재의 문제. 지금 AI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 거짓말이 나온다라는 게 몰라서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AI 제품이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고객사가 할 거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할 거냐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이 해라 라고 네. 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 테슬라 FSD 얘기랑 똑같아요. FSD 뭐 너희가 결국에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 아니잖아 라고 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AI 제품도 누가 책임질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질 거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매출액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단 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뉴스를 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AI에 대한 과잉 투자, 뭐 수익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AI가 잘 됐을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고 조금만 잘 안 됐다고 하면 네. 주가가 뭐 바닥을 모르게 떨어지는 이러한 현재의 시장 상황이 저는 뭐 이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샘 알트먼 때문입니다.
아, 그 한 명이 쏘아 올린 공인가요? 네,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했던 부분도 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투자를 할 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AI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옛날 인터넷이 보급됐었던 것처럼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본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따라오고 어느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느냐의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샘 알트먼의 그 누더기 연합군들이 자꾸 끌어온 그 누더기 돈으로 인해서 연합군이라고 표현하시기에는 여기 기업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오라클인데. 윈캐스터는 이 누더기 연합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마음에 듭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여기 한 편이군요. 저는 엔비디아 주주기 때문에 누더기라고 안티 표현하시는 건. 누더기입니다. 안티 근데 저도 누더기. 엔비디아 주주긴 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는 누더기 대장이다. 네, 아무튼. 네. 누더기 대장은 샘 알트먼이라고 보고 아, 있고 샘 알트먼이다. 네. 샘 알트먼이 지금 너무 미래서부터 끌어온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었고 그 튀는 과정에서 계약 잔금이 2030년에 IPO 몇 조를 박아놓는 행동이라던가 그리고 결국에 샘 알트먼 지금 돈 없으니까 IPO 미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좀 이따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엔트로픽은 이제 뭐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는 이유는 자본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보다 지금 너무 앞질러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지르는 행동을 자꾸 샘 알트먼이 부추겼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보아님이 말씀하신 좀 주가 변동폭이 너무 커졌다 그런 부분들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샘 알트먼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이 9월 달부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7월, 8월에 월스트리트가 비싸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을 노리는 그런 투매도 나오고 말 그대로 이게 밈주식이나 M7을 동시에 매도를 하는 전형적인 월스트리트의 그런 패턴적인 공매도 혹은 고점 시그널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그거를 시장이 저가 매수로 개인 매수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고는 9월 달부터였죠. 샘 알트먼이 여기저기 이렇게 계약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종목마다 갭상승을 계속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게 9월, 10월이었는데 우리가 11월을 돌려 생각해 보면 그게 있었더라고요. 11월 초에. 백악관에서 샘 알트먼 혹은 오픈 AI의 뭔가의 대마불사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딱 드러내는데 그거를 백악관의 AI 혹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 팀에 대해서 그분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무슨 삭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데이비드 삭스였나요? 그렇죠. 그 하여튼 데이비드 그 삭스 어르신께서 먼저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데 딱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보증 못한다. 그러니까 오픈AI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쁘다는 톤으로 딱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게 시장에서 그냥 마냥 기대했었던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면서 대마불사로서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가 1억이면은 터질 수 있지만 네. 마이너스가 100조면은 터뜨릴 수 없다. 왜요? 터지면 위험해지니까요. 거기에 투자한 회사들도 너무 많고 네. 같이 무너지게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라는 거를 무기로 샘 알트먼이 자꾸 지급 보증을 그쵸. 요구하는 상황인 건데 그걸 백악관이 딱 깠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지금 보면은 죽을 수도 있다. 아우, 샘 알트먼. 오픈 AI가 그쵸. 여기 어떤 조심은 해야 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댓글에 오픈 AI가 상장 주식이었으면 지금 반토막 났을 것 같다. 그쵸. 그런데 이게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돈을 끌어올 수 근데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거 하고 좀 있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IPO를 하면 주가가 이게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면 뭐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나요? 아니면 또 주춤하거나 이런 패턴이 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공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네. 공모가가 낮아서 주식 가치보다 훨씬 더 낮은 기업들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네. 반대로 생각했던 기업 가치보다 공모가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꽂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마 6개월에서 7개월 내에 동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보고 있고 얘네가 네. 어떻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얘네가 처음부터 공모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고 올라온다라고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얘네가 정말 IPO를 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서 네. 저는 좀 처음부터 늘 한결같은 마음
샘 알트먼이 문제다. 누더기 라고 대장이다.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 딱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소 사면 되나요? 이게 항상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잖아요. 마소는 몇 마소 등이죠? 좋은 주식에 속할 수 있을까요? 한 4, 5등 안에 들어가나요? 마소는 평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 그러면 그냥 S&P 500 나스닥 지수 정도 레벨이다. M7을 기준으로 해서 클라우드 업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일단 구글이 1등인 거는 맞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고 있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아마존은 그 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 밑에 있다. 저는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엄청나게 까이는 날입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태용 과장님이 좋은 주식이나 2등에도 못 낀다고 했던 엔비디아 얘기 들어볼게요. 아니요, 2등이라고 했습니다. 2등이라고, 2등이. 네. 2등이 기대하시죠, 엔비디아 기대하시죠. 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인공지능 칩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보도도 있었죠. 황 CEO는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지지를 해왔지만 이번에 나온 개인 AI 법안은 오히려 더 미국에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 AI 칩을 팔려면 먼저 자국 내 수요를 채워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황 CEO는 이 주 단위로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AI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연방 차원에서는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덧붙였는데 어쨌든 이 블랙웰 칩에 관해서 중국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식적으로 만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또 김민의 탐정 코너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네, 합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모르시죠? 신설 코너예요. 지금 제가 신설됐어요. 원래 지금요? 네. 전에는 상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탐정을 도입을 했었는데 PD님이 하지 말아라 이러셔서 근데 오랜만에 하셔도 돼요,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 오늘 말라고 다시 했는데?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막을 수는 없으니까. 네.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탐정의 입장에서 제가 중국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저가 이런 뭔가 수준이 낮은 수준의 칩을 해줄게라고 해도 우리 안 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를테면 좀 H20 같은 칩은 중국이 그걸 넘어서는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별로 이런 생각도 들고 네. H200이요? 일단은 H20 칩이 일단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됐던 칩이었다라고 네.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 루빈이 나올 거고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블랙엘까지는 아니더라도 H200까지도 이제 수출해 줄 수 있다 혹은 블랙엘의 좀 이게 다운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칩 없이 AI를 할 수 있는 레벨일까요? 아니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요즘만 미워. 요즘 굉장히 좀 뭔가 많이 이렇게 뿜뿜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도 부족한가요? 안 되죠. 조금 더 기다려도요? 뭐 오래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아. 저희가 뭐 투자를 할 때 굳이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들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좀 약간 어떠한 느낌이냐면요. 현대차가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FSD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되겠죠, 열심히 하면. 근데 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오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엔비디아 칩 없이 AI 생태계에서 도전장을 내밀겠다라고 말하면 와 정말 그거는 응원해주고 싶지만 현실 가능성으로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우리가 뭐 알려지진 않아 있지만 왜 이렇게 빅테크들이 뭐 혹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네. GPU를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느냐. 음. 그 임대 수요가 정말 몇백조, 몇천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임대 수요가 어디 있느냐. 네. 근데 그 임대 수요의 대부분이 저는 중국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효율이 되게 중요할 텐데 지금은 젠슨항 대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 칩이 다른 그 구글 TPU보다 1년, 2년 앞서 있어, 한 세대 앞서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거 사서 똑같은 비용 내고 하면은 TPU 쓰느니 아니면 아마존 거 쓰느니 우리 게 훨씬 좋다라고 네.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GPU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성능에 대한 가격이고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성장이 계속 유지되는 한은
일단은 중국의 반도체가 계속 규제당하는 것도 있으니까 안 살게라고 하면은 약간 AI 안 할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커오고 있는 애기한테 왜 그래요? 우리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블랙웰 칩은 완전히 또 미국 것이다라고 일축이 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중국에는 아예 안 될 게라고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커오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궁금증 다 때는 해결하고 이제 가야죠. 차세대 블랙웰이 오직 미국 거다라고 그러면 얘기를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이게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칩의 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CPU가 베이스인 직렬 구조였고 이제 그 다음 GPU 베이스인 병렬 구조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는 양자 컴퓨팅 쪽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차세대 블랙웰을 차지하겠다, 뭐 그런 개발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최소한 10년, 20년의 기간이 필요할 거고 그러한 그 기간을 만약에 단축을 시켜서 얘네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럴 때 이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저희 메리츠 증권도 GPU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우. 거죠. 최고와도 GPU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증권사 공식적인 의견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제가 뉴스가 이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젠슨항 CEO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고 뉴스로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자주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자 뉴스에서 제가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국방 머시기법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반도체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문구가 지금 삭제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상정될 법안이고 그게 지금 행정명령이다 뭐다 이런데 아예 법에 못을 박아서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을 막아버리겠다. 뭐 GPU 수출을 아예 막아버리겠다. 모든 걸 우리가 상무부가 모든 걸 하나하나 결정을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명문화 시키려 했는데 그 안이 지금 내려갔다. 라는 썰이 돌면서 젠슨항 어제 CEO가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 말을 뭐 귀담아 듣고 뭐 저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뭐 항상 미국은 로비의 나라니까 지금 계속 창구를 엔비디아는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이게 상원에서 하원에서는 완전히 닫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은 이게 히토류를 독립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GPU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를 지금 독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꽤 많이 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서서 시간이 들면은 되지 않을까요라는 잘하면 노력하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지금 당장 뭐 대두라든지 히토류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짧게 보면은 서로 거래 트레이드 대상이 되는 건데 길게 보면 이 서로 독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은 딜의 관점이고 나중에는 서로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뭐 중국이 유리하다, 미국이 유리하다 혹은 뭐 GPU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긴 시결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좀 긴 시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분기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좀 편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엔 어떨까? 1년 뒤엔 어떨까? 그리고 3개월 뒤엔 어떨까? 그리고 3개월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중국이 좀 따라오긴 어려울 게 맞으니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그런 쪽으로 치중을 시켜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서 무역 전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국이 히토류를 제일 처음 개발했던 게 이제 덩샤오핑 때 오래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원을 무기화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대만 관련해서 중국이랑 일본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히토류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라는 산업 자체로 봤을 때 광물 자체로 봤을 때 미국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젠가는 뭐 이게 전부 다 개발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히토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 이제 카운티 그러니까 주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냐 안 해주냐. 왜냐하면 이걸 개발을 하면 주변에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하고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들로 인해서 인근 사람들의 암에 걸리는 발병률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먼저 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토류를 결국에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면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젠순왕 얘기를 할 때 그 주 단위 규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결국에 카운티 단위에서 천연가스를 꽂게 해주냐 안 해주냐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전체 에너지 생산량 55% 천연가스 이거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추가적인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블랙엘은 돌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면 젠슨왕 입장에선 당연히 전력이 없는 미국보다는 중국으로 칩을 판매하고 싶을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입장으로 봤었을 때에는 중국이 따라오니까 못 팔게 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젠슨왕이 굉장히 영업을 잘하기 때문에 뭐 인텔을 네. 어느 정도 사들이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인텔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일단 가장 잘하는 기업단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나라 기업이냐? 그러면은 중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중요하게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말 장기적인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반도체 자립으로도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쵸. 이번에 뭐 삼성이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고려하는 요인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이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 미국의 히토류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먼저 제시를 했어요. 2029년에서 2030년이면은 히토류 밸류체인 독립선언. 근데 그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혹은 뭐 그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딜입니다. 내년도 중간 선거를 목표로 혹은 그 이후에 뭐 여러 정치 지형을 보면서 계속 딜로 가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히토류 밸류체인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그때는 정말로 수출을 중단을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아주 좀 세게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미국도 아쉬울 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안 준다 그러면 히토류 안 준다 그러는 부분에서는 그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속도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미국의 밸류체인에서 히토류를 개발하는 속도와 그리고는 중국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현재 그런 속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계속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긴 시계열. 사실 네. 지금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히토류여서 그런 거지 네네. 중국이 무기로 쓸 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더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산 제품 사용 못한다라고 말하면 물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큰일 나죠. 아, 기본적으로 수출 자체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뭐 히토류 자체에서 만약에 해결을 하고 MP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주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맞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갈등은 전 세계 1, 2등 국가잖아요. 네. 네. 뭐 1, 3등으로 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1, 2등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CNBC에서 엔비디아가 현금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섞인 기사가 하나 나왔다라는 네. 점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로봇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들이 줄여 나왔는데요.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내년 중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트럼프 정부는 내릴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상무부 대변인은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이 미국의 생산시설을 되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교통부는 로봇공학에 대한 실무 그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까지 언급을 한 상황인데 로봇에 대해서 다시금 건드리는 좀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잖아요. 근데 로봇이 사실 도입이 되면 저는 약간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왜 웃으세요? 무슨 얘기 하실까? 웃기세요? 이거는 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블루 칼라에 대한 일자리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분명히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막 고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워낙 이렇게 이직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갖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는 실업률이 1% 증가하면 4만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보셨죠? 그 리뷰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원론적인 것과 그리고 적용이 좀 다른 건지 그래서 어쨌든 로봇 도입을 장려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을 좀 어쨌든 뭔가 부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봐야 되냐면 아까 실업률 1% 늘면 뭐 4만 명이 줄어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그래도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고 이 베이스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간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제조업의 꽃이라고 하면은 원래 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울산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현대차 알바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같은 거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트렁크 뒤에 이제 볼트 조이고 네. 막 이런 거를 알바하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서 뭐 예를 들어 시급이 뭐 10,000원이다라고 치고 네. 그러면은 시급 10,000원인 사람이 1분에 트렁크를 2대 조일 수 있는데 네. 네. 근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보니 뭐 그거 하나당 뭐 1분에 30대를 쪼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정도의 효율이 나오게 되면 한 사람이 하던 일을 30명이 하던 일을 기계 한 대로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내 생산량이 좋아져서 그 기업의 효율이 높아지는 일들이 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 보니 기업 네네. 자체에 돈을 벌게 해주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로봇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실제로 이게 로봇의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어디까지가 해봐야 되죠? 로봇인가?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처럼 진짜 쪽쪽쪽쪽 이렇게 이런 게 로봇인가? 네네. 아니면은 테슬라의 FSD 정도가 로봇인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라던가 오토 홀드까지가 로봇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계에서부터 로봇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한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사용을 하고 있었을 때 나의 이 작업 능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로봇이다 네. 네. 라는 관점 정도까지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스마트폰도 로봇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도 로봇일 수 있는 네. 거죠. 저희가 뭐 한 30년 전에 미래를 상상했다라고 봤었을 때 스마트폰도 굉장한 로봇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디까지를 로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로봇 산업의 본격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관련주가 도대체 뭐냐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로봇 하면 테슬라 아니냐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아니냐 춤추고 유니트리 아닌가요? 아니 근데 아니면은 이게 로봇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이 뭐 소부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는 안 보시나요?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로봇 쪽은 완전 테크가 부품으로만. 다른데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까지 같이 쭉 연결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지금 시간이면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어디까지가 로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로봇이다. 라고 본다고 했었을 때 원래 미국 내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해서 이제 뇌 수술을 대신해주는 로봇 이런 다빈치 로봇이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제가 엊그제 의사분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못 쓰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아, 너무 왜 궁금하네요. 본인들이 이제 쓰기 어렵냐? 왜 요런 본인들이 안 관점으로? 쓰고 이게 왜 상용화가 되지 않았냐? 네. 사람이 네네. 계속 하느냐? 네,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최고급 난이도의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얘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건 좀 밑에 단계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단계를 사용하려고 데리고 온 로봇이 생각보다 낮은 단계의 부가가치만 생성을 하고 있다 보니 얘네가 대신하는 일들이 전공이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 네.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한대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지금 전공의가 시급이 800원이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레지던트 레지던트가,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거의 무페이 수준으로 일을 하고 어. 있기는 해요. 와. 그래서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의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과정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 뭐 전공의로 올라가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네.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못 올라와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라는 관점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로봇은 결국에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어야만 한다. 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기업들이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에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결국에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출하하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를 옛날에는 사람이 다 직접 보면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기계가 그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 기업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어드밴테스트라고 일본 기업이고요. 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볼만한 기업은 테러다인이라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AT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면서 로봇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과 관련 얘기를 할 때 이 기업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테라다인 여기 차트를 좀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은 테라다인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 현재 신고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앞서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였단 말이죠.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요런 관점 그리고는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어제는 테슬라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긴 했었고요. 그리고는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실제로 근데 그쪽도 기술은 있지 않을까요? 인투이티브 그쵸. 서지컬 쪽도. 아직 비용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뿐이지 네네네.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게 현재로서는 의료 로봇이라는 부분에서의 그런 실효성 그리고는 효율성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테라다인이라는 근데 차트 되게 좋은데요? 차트가 지금 보면은 신고가를 추세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고민일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을 정말 내가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 왜냐면 이런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뭐 갭을 메꾸러 간다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지금도 이제 뭐 195불이라고 했을 때 훅 떨어져서 요 정도만 떨어졌다고 해도 이게 150불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뭐 20%씩 하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만약에 뭐 이런 차트가 무섭다라고 하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손절도 하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신고가 뚫는 종목을 매수를 하다가 가끔씩 가다 손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메타 때 나갔잖아요. 네. 메타를 손절하셨어요? 메타를 그쵸. 그리고 이제 구글남이 되었습니다. 인간미죠, 인간미. 그럼요. 뭐 이 정도 인간미는 있어야죠. 저는 메타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익절하고 네.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랑 구글이랑 결국에 저는 매력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렇게 뭐 친고가를 계속해서 뚫고 가는 기업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기다려야죠. 네, 당연히 기다렸다가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하는 라인까지는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저는 분할로 사는 게 더 맞다라고 분할로? 생각을 하고 네. 이걸 안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매수 제가 공부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기업들을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 뭐 분할 매수로 분할 진행을 하는 매수로?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뭐 사실 지금 TER만 그러니까 테러다인만 보여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구글도 못 사요. 저 구글도 그죠. 저도 구글 이제 약간 좀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독점 소송 전에는 저도 구글을 아주 좋게 저는 그때 구글남이었지만 그러고는 조금 올라오고 난 뒤부터는 무서워요 그러고는 저는 이제 비중을 줄여가지고 약간 제가 애견남이어가지고 투자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신고가인 애들은 또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수로
그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벌써부터 이렇게 관심 종목을 들어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 그 캐비넷 관련된 뉴스거든요. 오, 네. 캐비넷 관련된 뉴스도 지금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요거 우리가 시장의 전체적인 그런 이벤트로 작동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 뉴스 듣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탕 하나 더 드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탕이 왜 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네, 가끔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놀리는 재미가 있네요. 네. 해볼게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 미국 재무부가 11월 월가의 대형은행과 또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개반적으로 면담하면서 차기 연준 회장 후보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기는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지만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가 언급했듯이 90%가 넘는 네. 확률로 좀 보고 있고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캐비넷이 이 차기 연준 회장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고요. 월가 관계자들은 햇셋이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또 과거 이 트러스 사태, 리즈 트러스 사태처럼 채권 시장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리더십 측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연준 의장의 후보가 있긴 했지만 이제는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저는 그냥 단순히 뭐 캐비넷이 된다라고 뭐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네. 뭔가 이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의 여러 가지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 전반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캐비넷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시나요? 맞을까요?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아닐 확률도 있다는 거네요. 사실 별로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테이바님이랑 의견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오히려 궁금해요. 저 왜 이게 제일 같은 중요한 경우에는 이게 항상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네. 시장이 항상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 풀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득 채우기는 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현금도 가지고 있고 약간은 짧은 시계열로 매수 매도 혹은 뭐 스윙 투자라고 부르는 그런 매수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그러면은 지금 항상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고퍼 이제 많이 올라 있을 때는 떨어질 재료를 감안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11월 달에 유동성 이슈였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이 100일선에서 반등하는 걸 보고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현금을 좀 많이 실어도 되겠네, 주식에 많이 태워도 되겠네였던 그런 관점이었지만 지금 다시 또 비슷한 밸류로 올라왔단 말이죠. 우리가 10월, 11월과 비슷한 밸류로 올라왔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떤 재료가 시장에 약간의 트러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계속 좀 그 작년부터도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이벤트가 간헐적으로 벌어졌었고 특히 이번에는 뭐 연준의 독립성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특히 트럼프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이 파월 의장 때는 안 그랬잖아요. 네. 트럼프가 임명을 했으나 파월 의장이 임명되자마자 확 뭔가 좀 시장 색깔에 맞춰서 혹은 뭔가 좀 균형 잡힌 그런 논리로 이게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트럼프에 대한 그런 뭐 히스토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올리겠다라는 게 큰 틀이었는데 캐비넷에 혹은 뭐 다른 사람이라도 이게 친 트럼프 인사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의 반응을 트럼프가 여전히 공개는 안 하고 있으니 확정을 지었다 그러지만 캐비넷이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이 관점에서는 혹시나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가 다시 이제 총재직으로 올라가는 대장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연출되면은 시장은 좀 극적으로 뭔가 트럼프의 혹은 백악관의 그런 정책과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월스트리트가 힘을 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어제도 경고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캐비넷이 되어서 트럼프 입맛에 맞는 금리를 가져가면은 우리가 되게 그걸 경고한다. 조심해라. 근데 이 조심해라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 큰 이슈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 반대 매매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반대 매매는 항상 채권 금리가 튀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급나가면 반대 매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연준 의장 잘못해 채권 금리 띄워 그러면 4월 달처럼 우리가 2025년 4월 달에도 그리고는 그 전에도 계속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급등하면서 그로 인해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 부분이 공포로 다가왔던 거니까 네. 이게 만약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슈가 나오면은
이 채권 시장에 트러블이 발생하면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건 인플레가 올라가면 트러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라가는 건 항상 주의를 하되 그냥 인플레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시장이 만들어내는 이슈, 만들어낸 쇼크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어제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조심해라. 트럼프 말 듣고 중앙은행장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하면은 우리는 채권을 공매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날렸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지면은 또 우리가 11월처럼 또 흔들리면 어떡하죠라는 이슈로 연결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는 강조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채권 자경단이라는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러면은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쳐지면 어떡할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강행할 것 같기도 하죠. 말 그대로 본인 말을 잘 듣는 본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월 같지 않은 그런 연준 의장을 임명하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명히 시장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 베센트의 전략이 됐든 아니면 트럼프의 뭔가 발언이 됐든 이런 걸 방어하려는 모습이 있을 텐데 내년도에 이런 채권 자경단 이슈를 생각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뭐 중요도에 따라 다른데 이게 매크로를 중요하게 보는 시점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주로 매크로를 많이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좀 불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상황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CDS 프리미엄에 좀 예민한 기업, 뭐 오라클도 있을 거고 코어웨이브도 있을 거고 이러한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는데 정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지고 갈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오라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유동성 불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1월 우리 뭐 비트코인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반대 매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또 유동성 이슈 때문에 오히려 단기 급등한 자산들이 급락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약간 이게 계속 나오는 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내년도 전망치를 얘기할 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JP 모건이 완전히 갈리는 게 내년도 실적 좋다 유동성도 좋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8천 간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반대로 이게 내년도에 뭔가 금리 인하 종료를 좀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이게 기대감이 있었고 12월 지금도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내년 상반기 되면은 금리 인하가 끝날 수 있습니다라는 말 그대로 이게 또 연준의 어찌 보면은 턴이 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즌 자체가 종료된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뭐 중앙은행도 있고 어찌 보면은 내년도에는 약간 밸류에이션 자체가 약간 디레버리징 느낌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조금 굳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S&P 500 전망을 7,100으로 제시하는 그런 월스트리트들도 지금 월스트리트 IB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채권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계속 유동성 불장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유동성 불장이 아니라 전 주식 불장을 보고 주식 있는 불장. 거고 유동성 불장은 다르죠. 개념이 완전 달라지는데 유동성이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QT 끝나고 아직까지 QE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다라는 건 아니고 유동성이 한창 좋았을 때는 언제라고 봐야 되냐면 증시랑 금이랑 비트코인 세 개 동시 자산 상승할 때 그러면 올해 여름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유동성이 좋았던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 불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좋은 기업들 투자하고 있을 때에는 이 정도면 계속해서 불장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보는 M7 거지.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M7 중에서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좋은 기업은 1등은 구글.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구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EPS가 올라오고 그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기업들을 위주로 가져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은 지금 코인 그리고 또 이번에 5배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레버리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싫어합니다. 네. SAC도 안 된다고. 네.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좀 과도하죠. 올해만 하더라도 아이온큐 20% 넘게 떨어져가지고 바로 청산 당하고 이제 사라진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피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모은 내 돈을 그렇죠. 그렇게 위험한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유동성이 레버리지 ETF들로 인해서 올라왔었던 게 꺾이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유동성이 어느 정도는 마른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들, 매출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 갈 거라고 보지만 약한 연결고리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매출이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매출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S&P 500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EPS 성장률, 뭐 매출 성장률을 두 자릿대 초반을 봐요. 한 13%, 14%, 15%. 네. 근데 여기서 좋은 기업, 매출 성장이 잘 되는 기업 말고 내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더 간다라는 관점이면은 그럼 성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될까요? 매출 기준에서. 지난 분기보다 잘해야죠. 지난 분기보다 그 전년 대비로 얼마나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는 거는 기업마다 너무 다른데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같은 거 GPM 뭐 70% 넘어버리고 네. 그리고 뭐 도요타 같은 기업은 OPM이 뭐 한 8%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산업별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산업별로 너무 다른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업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 그리고 그러니까 그쪽 산업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지난 분기 혹은 YOY 기준으로 찍어봤을 때 더 성장하고 있는가. 속도가 계속 유지되고 더 가속될수록 좋다. 그렇죠. 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네. EPS를 단순히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발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을 많이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도 세일즈포스나 뭐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C3 AI까지 뭐 실적을 어떻게 보셨는지 주가 향방은 약간 좀 엇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직접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쪽보다는 지금 조금 더 보고 있는 게 전 아까 말씀하셨던 버텍스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AI 지금 실적 기간은 조금 지나간 시간이다 보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동안은 AI가 계속 광고 쪽 얘기만 나오고 있었거든요. 광고가 워낙 매출이 잘 올라가고 그리고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헬스케어 섹터 쪽을 보면 네. 일라이릴리, 버텍스 이런 기업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시장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쌓여가는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도 이제 프로티나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AI 플러스 신약 개발을 결합을 시켜서 신약 개발의 진행 속도를 급격하게 빠르게 만들면 비용을 줄이고 매출액 늘리면서 EPS 가파르게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 바이오 쪽 섹터의 좀 목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을 개별 종목으로 찍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 다음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는 어떤 흐름을 볼 거냐 해서 바이오 플러스 테크인 기업들을 좀 같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실적 발표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댓글에서 스윙스형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오늘도 아직도 왔군요. 오늘도 스윙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셨습니다. 어디서 봤나 했다. 그렇군요. 증권계 스윙스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민캐스터는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더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오늘도 준비된 속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많은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시는 현시각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 선물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오르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 랠리가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주식 시장에 추가 탄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P 500 선물은 최근 8거래일 중 7거래일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고요. 유럽 스톡스 600은 0.4% 상승, 특히 자동차와 소매 업종이 주도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형주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창을 한번 닫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은 소식인데요. 은 소식. 은이 사상 최고가까지 치솟았다가 하루 만에 숨고르기에 돌아섰습니다. 전날 온스당 약 59달러 가까이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은은요. 오늘 장중 최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강한 랠리 이후 차익을 실현한 데다가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면서 금속 시장 전체에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가 왔습니다. 은 가격은 최근 공급 부족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했었죠. 금리는 낮아질수록 금과 은 같은 비수익 자산엔 호재로 작용하고요. 한편 금 가격은 큰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조정 EPS는 3.28 캐나다 달러로 전망치였던 3.0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핵심인 미국 사업 부문은 최근 자산관리 부문을 통합하면서 구조 재편을 가진 뒤 8억 7,100만 캐나다 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자본시장 부문도 5억 3,200만 달러의 호실적을 내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또 방금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BMO가 태미 브라운을 새 이사회 이사로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리더십 팀을 확장하면서 시장 전략과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번째 소식도 실적 발표 소식인데요. 역시 캐나다 은행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 TD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조정 EPS는 2.18 캐나다 달러로 전망치 2.01달러를 웃돌았고요. 핵심인 자본시장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5억 2,9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였던 3억 7,200만 캐나다 달러를 크게 상회한 수치입니다. 미국 사업 부문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는데요. 캐나다 대형 은행들이 강한 자본시장 실적에 힘입어서 한 해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배당 소식도 있는데요. 배당 검토 주기를 연간에서 반기제로 전환하고 2026년 1월 31일 분기 기준 보통주 1주당 1.08달러 배당 1월 9일 기준 주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성비 유통업체 달러 제너럴이 실적 전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회사는 올해 EPS를 6.3달러에서 6.5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전 전망치였던 최대 6.3달러를 상향한 수준이고요. 또한 3분기 EPS는 1.2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저렴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앞세운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요. 특히 생필품뿐만 아니라 비생필품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식료품 비중이 큰 구조 때문에 이 관세 충격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대폭 앞당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동시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 보이면서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지연이 되면요.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고 이미 오르고 있는 전기요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요. 우드 맥킨지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전력원이 없다면서 AI 시대의 전력 문제는 전방위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부하 김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원자재와 기업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 캐스터 통해서 현재 시장 상황 어떤지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고용 둔화에 대한 증거물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나 받아가면서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그래도 뭐 보합권이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에는 이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나오는 만큼 네.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 저희가 짚어드리진 못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아마 미오라에서 네. 짚어주시겠죠. 다음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전 실적 기업이 좀 발표됨에 따라서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호멜과 또 달러 제너럴 쪽에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각각 6%대, 4%대 움직임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먼저 호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하락했는데 낙관적인 전망이 좀 펼쳐짐에 따라서 6%대 넘는 또 강세 움직임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향되면서 달러 제너럴 쪽으로도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반대로 읽었는데 호멜이 4%대 움직임 네. 그리고 달러 제너럴이 6%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가볍게만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 11월 매출이 예상보다 낮다라고 하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분위기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잘 나올 수는 없다 이런 뭐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마이크론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뉴몬트 쪽으로도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은행대에서 조금 하락의 신호가 나오면서 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좀 있는 걸로 나왔겠죠.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M7 종목들의 표정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파벳은 오늘 움직임을 좀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져가고 있긴 한데요. 역시 구글일까요? 네. 오늘 뭐 이슈가 있었다면 구글연합이 구글에 제출한 광고 기술 관련해서 반독재 교점의 준수 방안에 대한 본격 테스트가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구글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장에서 마감도 1.2%대 상승 마감했고 네.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아까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장에선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현재 움직임 이렇다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도 오늘은 어제와 대비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왓츠앱 AI 기능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가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네. 있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이고 있네요. 네. 26년 말까지 이 파트너십에 대한 종료가 있고 그 이후에는 자체 물류망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오피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어쨌든 강보합권의 움직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쪽도 살펴볼게요. 오늘 테슬라는 어제 4% 넘게 정규장 급등 마감을 했죠. 오늘도 그래도 온기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대 프리마켓장에서 움직임, 엔비디아도 비슷한 흐름. 또 애플 쪽으로도 애플 쪽은 오늘 하락하는 분위기가 네. 이어지고 있네요. 물론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약간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선물 시장이니까요. 정규장에서의 움직임은 좀 파악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네. 비기스트 무브가 나와서 너무 그 좋네요. 점까지도 네. 짚어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매출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움직임에 따라서 현재 움직임 좀 2%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네. 스노우플레이크는 아까 초반에 이제 유누캐스터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내용을 좀 상승 압력으로 받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스트는 이 JP모건이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대 이제 움직임, 또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네. 이 파이포빌로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마찬가지로 실적 보도가 오, 이어지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뭐 이 호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적의 영향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M7 기업들 지금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시장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비기스트 무브까지 지금 프리마켓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제가 민캐스터가 브리핑하는 동안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유, 알겠습니다. 인간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간미로 다들 봐주시기를. 저는 그러면 민캐스터가 달러 제너럴 실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수치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EPS는 1달러 28센트, 매출은 106억 달러로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해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뭐 가이던스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네. 있겠죠. 오늘 장전 실적 발표 기업으로 달러 제너럴이 있었다. 어제는 달러트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미국판 다이소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지금 미국의 현재 소매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 줄지 네. 이러한 부분도 좀 재미있게 연관을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가는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러우 전쟁에 대한 이 종전의 기대감이 올라와 주면서 유가가 쭉쭉 내려가는 흐름을 최근에 보였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결렬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유가가 약간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최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도 확인해 볼게요. 뭐 오늘은 다행히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 뭐 약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92,000달러 선을 견조하게 지켜주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 쪽으로는 사실 미국과 러시아의 평화 협상에 대해서 좀 어떠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는 이슈도 함께 겹치면서 네.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 평화 협정안이 네.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원유 시장은 여기에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네. 유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CNBC에서 나온 속보 하나 여러분들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라는 민간 업체 민캐스터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합니다. 저희가 PM10에서 셧다운으로 지표가 안 나와서 네. 너무너무 답답해하던 그 상황에 이러한 민간 지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한 줄기의 반딧불이 희망 같은 같은, 한 줄기 그쵸? 빛이 돼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드렸던 기관의 지표인데요. 관련해서 해고 지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네. 한번 저희가 참고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업체 이름이 좀 귀여워요.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인데요. 11월 해고 건수가 71,322명으로 10월 대비해서는 약간은 줄었지만 이거는 지금 초점을 맞춰봐야 할 부분은 연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2025년 연간 기준 해고 건수가 117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10만 명을 넘었다는 데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모습으로 이 기관은 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팬데믹 시작인 2020년 이후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54%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어제 저희가 짚어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화면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과 화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 엔비디아의 이 현금 흐름이 약간은 좀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는 점까지 여러분이 오늘 개장 전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CNBC의 레이스티스트 뉴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민캐스터가 준비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애플 출신의 이런 UI 디자인 거물 영입에 대한 좀 리더십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애플의 핵심 디자인 리더십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애플에서 약 20년 동안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총괄해온 앨런 다이가 메타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앨런 다이가 굉장히 비장한 표정과 함께 선글라스도 끼고 그쵸? GQ에 참여한 모습이 사진으로 떠 있는데 너무 비장하네요. 어쨌든 핵심 인원이니만큼 이적했다는 소식이 시장에서는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이 최고 디자인 책임자 CDO로 임명을 하고 메타는 별도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꾸려서 웨어러블 제품군의 전반적인 디자인 전략을 앞으로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AI를 스마트 안경과 VR 그리고 XR 기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런 핵심 과제를 앞으로 수행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앨런 다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사진으로 대변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오랜 제품에 대해서 애플 안에서 제품에 대한 경험을 좀 좌우해왔던 인물이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이 주요 제품군에 한해서 UI는 물론 앱에 대한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해 왔고요. 또 최근에는 운영체제 전반에 적용된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또 유리 표면을 통해 빛이 번져 보이는 듯한 다양한 시각 효과의 중심의 개편도 사실 이 앨런 다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애플의 XR 헤드셋 비전 프로 인터페이스 역시도 총괄하면서 애플의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에 대한 시각 언어를 좀 구축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메타가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는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XR 헤드셋 시장은 애플의 비전 프로, 또 메타의 퀘스트 시리즈, 삼성의 갤럭시 XR까지 3파전 구도가 형성돼 있다고 좀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메타가 애플 핵심 디자이너를 영입했다는 점을 봤을 때 좀 기기 품질과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네.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구축하려는 태도로 보이고, 메타가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으로는 그렇게 강하다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네. 이 핵심적인 멤버를 데려와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애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핵심 인재에 대한 이탈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조직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분명히 생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CEO 제프 윌리엄스가 은퇴를 했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을 총괄해온 존 지아나드레아 수석 부사장 역시도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핵심 인력이 계속 나가게 된다면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불안한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플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민캐스터는 혹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어떤 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저희가 안경은 안경? 네. 살짝 별로 실용성이 떨어진다 네네네. 이랬잖아요. 대신 이제 귀에 거는 블루투스 같은 AI 기능이 좀 탑재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다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네. 그 블루투스로 하면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미 친숙해진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뭔가 소비자층한테도 좀 익숙하게 다가올 것 같고, 뭐 코걸이 이런 것만 아니면 귀에 거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익숙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좀 거부감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민캐스터의 의견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크루절 소비 사업을 철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마이크론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나온 내용입니다. 내용과 함께 나온 내용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지금 방송을 2시간 반째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정신이 좀 희미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PM10을 좀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도 챙겨왔는데,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이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에 공식적으로 철수를 하고 앞으로는 AI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칩에 보다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마이크론이 전 세계 소매업체와 또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겠다는 이 크루셜 제품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내년 2월까지는 출하가 이어지고 또 기존 제품의 보증과 고객 지원만큼은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회사 측은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확장으로 메모리와 또 스토리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장성이 더 큰 고객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마이크론 내부에서 이 크루셜 소비자 제품군은 핵심 사업에 대한 동력은 아니다라고 이미 발표가 난 만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겠죠. 최근 전 세계 메모리 공급난 속에서 AI 서버의 필수 부품인 HBM까지 전력 공급 부족이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크루셜 제품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사업군은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태도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의 이슈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워낙 좀 확장이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는 네. HBM에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마이크론의 의지가 좀 돋보이는 기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말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두 번 다뤄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IPO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기사를 우리 민캐스터가 프리마켓 뉴욕에서 준비한 네. 기사인데 저희가 아쉽게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좀 해줬더라고요. 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또 집중해서 보면 좋은지 저희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 한태현 과장님께 좀 여러 가지 뷰를 여쭤봐도 괜찮은 주제였긴 했는데 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쉽게 PM10에서 제가 야무지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이 2026년 기업 공개, 즉 IPO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엔트로픽이 로펌, 윌슨 손신이를 선정하고 상장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왔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경쟁사인 오픈 AI보다 먼저 상장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빼앗겠다라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적인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엔트로픽과 오픈 AI 모두 이 공통적인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AI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문제, 그리고 확실하게 안정되지 않은 재무 구조,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상장 과정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한계를 좀 해결해야만 앞으로 상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이 확보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고려한다면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 기술 기업의 역사상 최대급 규모의 IPO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트로픽의 IPO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도 내용의 내용, 저도 대안에 대한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해지긴 해요. 민캐스터는 오픈 AI가 상장이 되면 네.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 의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약간 관상을 좀 믿는데 네. 샘 올트먼의 관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장난이고요. 저는 분명히 관상이 되게 별로라고 이 생각했는데. 오픈 AI가 사실 그래도 분명히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처가 생기는 거고, 물론 그 투자처들의 뭐 빚이 뭐 1,000억 달러 이상이다 네. 이런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초입 부분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모가를 좀 보고 치고 빠지시게요? 네, 그걸 좀 보고 비율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SNS에서 되게 재밌는 이 짤을 하나 봤는데 민캐스터의 말이랑 똑같았어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거기 경영진의 관상을 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기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마이크론이었는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모론 PM편이 됐는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이 그 경영진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걸 보고 이런 너드들이 있는 회사면 네. 앞으로 쭉쭉 가겠다 싶어서 네. 굉장히 저가일 때 사서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셨다는 인증 글이 올라온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저희 의견이니까요. 네, 그렇죠. 뭐 관상을 한 번쯤 여러분도 뭐 참고를 해보셔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기면서 저는 지금 CNBC 데일리 오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BC에서 항상 내놓는 기사죠. 이 시간대에 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오늘 어떠한 소식들을 좀 위주로 봐야 할까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함께 여기 키포인트로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빼먹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이야기가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칩 이슈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 법안에서 엔비디아 AI 칩 수출 제한 리스트에서 엔비디아가 빠지게 됐다라는 소식이죠.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자세하게 좀 짚어봤으니까요. 엔비디아의 주가 과연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양자 컴퓨팅 관련 소식인데 여러분들이 살짝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호라이즌 퀀텀이라고 싱가포르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이 싱가포르에서 상업용 양자 컴퓨팅을 가동하는 첫 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 기업을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보셔야 할 부분은 이 기업이 미국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정말 미장 상장 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종목 이름이 궁금하시다면 호라이즌 퀀텀이라고 합니다.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좀 방향성을 나타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익숙한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2022년 2월 러우 전쟁이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도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모디 총리와 1대1 비밀리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 뭐 종전에 대한 무언가 좀 불씨가 다시 한번 좀 지펴질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말했던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걸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99.9% 금리 인하가 12월에는 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앞서서 저희 게스트분들이 그래도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말들을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그러한 추이가 어떻게 될지 또 시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의 좀 베팅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따라가 보셔야 하는 포인트겠죠.
그리고 마지막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의 댄 나일스가 현금이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다라는 이 구루의 한마디를 남겨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느 정도는 맞지만 12월 금리 인하가 있은 이후에 다음 금리 인하는 내년 5월이나 되어야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약간 매파적 인하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 이러한 말을 남기면서 시장은 아직도 위험하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네.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덴나일스의 말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자면 요즘 시장, 미장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구글과 애플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구글은 뭐 명실상부 설명이 필요가 없죠. AI 방면에서의 위너다라고 평가를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AI는 없지만 하드웨어 측면의 강자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으로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종목을 다각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우리가 소위 몰빵이라고 하죠. 네,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게. 좀 네. 풍성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내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장이 좀 잘 갈 때는 또 특히 AI 같은 부분에서는 달리는 말에 탑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의 기초로 그냥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뭐 한 바구니에 계란 얘기를 하면서 무릎에 서서 네. 거기에서 맞아요. 팔아라 이런 말 유명하죠. 사실 저희가 근데 기초를 챙기기가 의외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래 말을 들으면 그렇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원래 생각도 튜닝의 들고. 끝은 순정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혹시 지금 뭐 새롭게 나온 네. 소식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메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약간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오, 저 막간을 네. 이용해서 살짝만 어머, 언급을 네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주에서 10대 소셜미디어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사실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법 시행일이 임박하자 메타 등 이 주요 플랫폼은 무려 4,950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동결하는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 세계가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네. 과연 이게 한국에서는 시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어떤 지하철에서 네. 이 미성년자 계정을 뭐 동결한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제가 가볍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 반발 심리가 한국에선 좀 크지 않을까 이런 가벼운 뉴스도 있어서 함께 챙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제가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작년 휴가를 네. 호주로 갔다 그쵸.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호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이렇게 SNS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재밌는 기사까지 하나 살펴봤고요. 저는 전일장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굵직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기업 세일즈포스의 실적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일즈포스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EPS는 $3.25, 매출은 103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비트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뒷심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까지만 해도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1.9%에 달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게요. 4분기 EPS 가이던스를 $3.02에서 $3.04로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가 $3.04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하회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네. 보면 부합을 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투자자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11억 3천만 달러에서 112억 3천만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예상치가 109억 달러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확실히 하단과 상단 모두 높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4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연 11%에서 12%의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까 확실히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번 분기의 실적 그러니까 수치 그리고 다음 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더블 비트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일즈포스는 지난 11월 80억 달러에 합병시킨 데이터 회사인 인포메티카에서 앞으로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니까요. 세일즈포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실적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약간은 어닝 시즌이 끝물로 가면서 많은 네. 분들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빈도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개별 종목 장세인 요즘 시장 속에서 AI가 아닌 기업들이 갈 수 네.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또 그리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이 AI를 통합시킬 것이냐라는 측면도 우리가 조금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일즈포스의 실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메이시스 이야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껴놨다가 내일 PM10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캐스터가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금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나스닥 살펴보시면 현재 다시 음전한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약보합권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어제 대비해서는 나스닥이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떨어질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반대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현재 좀 봤을 때 좀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표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여기가 아니네요.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트코가 빨간불이 좀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매출 관련해서 기대치보다 좀 낮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필수 소비자 단에서의 움직임이 안 좋게 흘러갈지 이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 나머지 M7 종목들의 표정은 그래도 약간 그린라이트지 않을까 기대 심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약한 듯하지만 그래도 네. 그린라이트인 거는 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PM10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밤 10시에는 언제나 PM10!